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 앵커의 휴가로 오늘까지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주말 동반자 천상철입니다. 오늘도 뉴스톱10 10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공개할 주제는 1위에 가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어쩔 수 없었다, 더 막지 못해서 잘못했다 등등의 말을 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말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댓글을 또 기다리겠습니다. 뉴스톱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겨주시면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다른 앵커 나왔다고 멀리 가지 마십시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오늘의 10위 주제 공개합니다. 예, 국민 배우 이순재 씨 향년 91세를 일기로 어제 별세했죠. 고인의 빈소에는 많은 동료, 후배, 연예인들이 찾았습니다. 늦은 밤까지도요. 예는 꽃보다 할배를 비롯해서 연극 무대를 함께했던 배우들이 찾아와서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웃으셔야죠. 예, 영정사진수로 환하게. 그냥 확 그대를 사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바빠 보여요. 바쁘겠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 다 알고 있으니까.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나 아무도 몰라. 살아있을 때 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자기만 잘 버티면 쫓겨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잘 마무리 잘 해야죠. 뭐 끝까지 할 겁니다. 안 믿었어요, 나. 돌아가실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빨리 가려고. 아, 왜 그냥 얘기도 없이 빨리 가요? 제가 그 롬모델 형이 94살까지 하면은 나도 95살까지 연기할 거다고 약속 못 지키고 가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뭐 고스톱 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편하게 가세요. 고스톱 좋아하시니까. 좋은 데 가셔서 연극 많이 하시고 저도 꼭 갈 테니까 그냥 거기서 봬요.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다시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예, 홍정석 기자. 큰 형님 애도한 꽃보다 할배. 어제 많이들 오셨어요. 박근영 배우, 백일섭 배우, 신구 배우. 백일섭 배우도 1944년생이니까 결코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꽃보다 할배에 나왔던 출연진 중에서는 막내입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95세까지 함께 연기하기로 해놓고 저렇게 떠나서 너무 안타깝다. 천국에 가서 고스톱 칠 사람도 있을 테니까 천국에서 좀 많이 좀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참 와 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꽃보다 할배에서 이순재 씨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맏형이셨습니다. 1934년생이고 거기서 이제 2살 어리신 분이 신구 씨고 그다음에 이제 4살 어린 분이 박근영 씨, 또 4살 어린 분이 백일섭 씨. 예.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들 기억하시지만 그때 가장 맏형이신데 앞장서서 우리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교통 뭐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 다 확인하시고 쭉 앞서가시는 모습에 직진순재 이런 별명이 붙었었는데 예. 지금 백일섭 씨 정말 친형이 떠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막내가 맏형 떠나보내면서 사실 울먹하는 그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텐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제 천국에 가면은 고스톱 칠 뭐 이제 친구들도 있을 것이다. 이제 그게 뭐냐면 연극 무대로 1956년에 데뷔해서 그다음에 1965년에 TBC가 개국할 때 함께 개국을 준비했던 개국 멤버들이 예. 6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도 이순재 씨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낙훈 선생 계셨고 오영경
선생도 계셨고. 아, 오영경 선생 돌아가셨죠. 네. 그리고 김동훈 선생, 김성옥 선생. 이 김성옥 선생은 또 손숙 씨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김순철 선생 이렇게 다 계셨는데 사실은 나이가 더 어린 동생들이 5명이 다 이미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맏형이 이순재 씨가 지금 그 6인방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형하고 헤어지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형 여기서 가면 거기 또 그렇게 함께했던 친구들 있겠지, 동생들이 있겠지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 사실 지금 저는 이 백일섭 씨뿐 아니라 뭐 선배, 후배 할 거 없이 가수, 뭐 탤런트 다 할 거 없이 그리고 이 전 국민들도 많이 크게 이순재 씨의 너무 좋은 연기에 한때 울었고 한때 웃었고 이렇게 신세를 졌었기 예. 때문에 다들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천국에 가서 연극하세요 아니면 고스톱 치세요 편히 예. 쉬세요 아프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남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화면으로 많은 동료, 후배, 연예인들이 빈소를 찾는 박경림 씨, 방송인 박경림 씨의 모습도 보이네요. 많이들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뭐 유재석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빈소를 찾았다고 하네요. 송승헌 씨 모습도 보이고요. 꽃할배 동생들을 응원했던 큰형님. 사실 신구 씨가 나이는 2살 어리지만 심부전을 앓고 있어서 심장 박동기도 삽입하고 그래서 오히려 형님이 동생의 건강을 더 염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꽃보다 할배 할 때 보면요. 가장 막내인 백일섭 씨가 제일 못 걸었어요. 아. 일찍 지쳤고. 근데 이순재 씨는 늘 직진 순재는 그렇게 지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고 거기다가 이 신구 씨는 말씀하신 것처럼 2살 동생이지만 이 연극하면서 이 신부전 오셔서 심장 박동기도 삽입하고 이런 결국은 털고 일어나셨지만 그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맏형인 이순재 선생님은 더 건강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2021년에 이 이제 리오왕이라는 연극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때도 거의 뭐 200분 길이에 이 엄청난 연극의 대사도 다 외우시고 진짜 이러다 대단해요.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건강하신 줄 알았는데 손숙 씨 말하셨지만 건강하신 줄 알았는데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이렇게 놀라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이 대발이 아빠라든가 대발이 아버지라든가 아니면 그 전 예전에 1982년 드라마 풍운에서 대원군 역할, 대원이대감 대원군 역할하는 이 목소리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까랑까랑하시고 깐깐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술도 드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몸에도 군살이 없으셨어요. 평상시에 운동도 많이 하시고. 예. 그래서 더 정말 오래 우리 예.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고 이순재 선생에게는 금관 문화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예술계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문화예술인에게 주는 상이죠. 훈장이죠. 윤여정 씨가 2021년 받았고요. 이정재 씨가 2022년 받았고 이번이 3번째라고 합니다. 이순재 선생은 TV 방송대상도 90이 다 돼서 작년에야 받았죠.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 결국 승자. 늦었지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저렇게 영정사진에서처럼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병실에서도요. 워낙 그 연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서 절대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하죠. 사실 몸이 아프면 다 만사가 다 귀찮을 판한데 힘든 중에도 병실에서 끝까지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은 모습이셨다. 틈날 때마다 대본 연습하는 것을 의료진까지 다 알더라. 얼마나 열심히 복귀를 원했으면 이런 행동을 했었을까요? 자,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 특별히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확인하시죠. 내가 67년도에 결혼했으니까 60년 되겠지. 무용했지. 그쵸. 무용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딱 자기 끝내버렸어. 저희 나이까지 살다 보니까 역시 내 옆에는 마누라밖에 없구나. 날 지켜줄 사람은 집사람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고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은 또 집사람밖에 없구나. 이걸 새삼 느낀다고. 예. 마지막 옷은 13가지 수위. 박술려 한복 디자이너가
만들어서 입혔다고 합니다. 입관식에. 예. 지난해부터 힘들어하셨고 사모님께서 약 1년 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온 자리에서 수의를 부탁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다. 수의를 미리 준비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박술려 디자이너 너무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죠. 몇 년 전에 건강하셨을 때 박술려 디자이너의 한복을 입고 촬영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박술려 디자이너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배우들한테 한복을 지어주면 입어야 될 것, 챙겨야 될 것이 많아서 버선을 신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순재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신어야지 하면서 너무나 흔쾌하게 신어주시고 자신의 옷을 잘 표현하면서 연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인연으로 이 원로 배우들이 연세가 드시면은 예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도 그랬고 어느 정도 연세 드시면 영정 사진도 미리 찍어 놓으시고 수의도 준비하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준비하는 원로 배우들의 이 수의가 몇 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술려 디자이너에게 그 유족들 그러니까 아내분께서 그러니까 이순재 선생님의 아내분께서 우리 남편이 나중에 소천할 때는 당신의 옷을 지어 입히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전하셨기 때문에 예. 몇 년 전부터 차근히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입관식에 사용될 이 수의가 총 13가지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조끼,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소낭, 손싸개, 버선 이런 여러 가지 예. 구성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마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입관식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마지막에 이 고인에게 예를 다하기 위해서 고인을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그리고 이 수의를 입혀드리고 예. 그거를 아주 가까운 직계 가족들이 그 영안실로 들어가서 그 염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때 보는 마지막 모습이기 때문에 박술려 디자이너가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 수의를 만들고 있을 것이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전통적으로 마지막 길에 입혀드리는 예를 다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홍 기자, 조금 전에 이순재 배우가 생전에 얘기하셨지만 날 지켜줄 사람은 집사람밖에 없구나. 많은 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배우자에 대한 애틋함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더 그랬나 봐요. 사실 이제 이순재 선생님이 병상에서 대본을 손에 들고 계셨다. 이거 갑자기 깨달음이 오고 이제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신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시던 행동대로 한 거거든요. 예. 뭐냐면 이순재 선생님은 대본 못 외우는 사람 배우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늘 대본을 외우시고 늘 캐릭터를 연구하시고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집에서 누가 밥을 먹는지 우리 집에 쌀은 지금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쌀 살 돈이 있는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분께서 무용하셨잖아요. 이대에서 무용 전공하신 이 분께서 나도 예술 해봐서 예술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말하자면 이 남편 이순재와 아이 3명까지를 4명을 지금 본인이 책임지고 부양하고 키우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 내조 속에서 이순재 선생님께서는 연기에 집중할 수 있었고 무용을 하셨는데 만둣집을 하셨네요. 그 이제 말하자면 정말 그때 옛날에는 그렇게 출연료가 많지 않고 언제 또 들어올지 예. 모르는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내조를 하셨던 거고 이제 그거를 이순재 선생님께서 나이 들수록 더 눈에 보이는 거죠. 예. 아내의 헌신, 내가 지금 이렇게 연기 잘하게 된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내의 공이 얼마나 큰지 아셨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사람은 마누라밖에 없고 너 내가 지켜줄 사람도 마누라밖에 없구나. 예.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애틋하셨을까요? 1년 동안 병상에 계시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 누구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배우 이순재 선생님. 후배 연기자들에게는 엄격한 선배였습니다. 내가 파멸한 영화를 봤어요. 최민식 씨의 열연은 더 말할 거 없고 그 김구은 씨 같은 경우도 참 잘한다. 스탠바이를 얼마나 잘하나. 보면 내가 그 구체로 봤던 친구가 베토벤 바이러스 때 김명민 군이에요. 대사 정확하게 하고 제대로 공부를 하고 왔다. 근데 다른 친구 하나가 안 날리죠.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요즘은 나이 먹었다고 해서 권위를 내세울 걸 시기가 아니에요. 또 거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인정하지도 않아요. 지붕 뚫고 할기에 나왔던 우리 진진이라고 지금 24살짜리예요. 예. 근데 잘해요.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가 뒷받침만 해주면 얼마든지 글로벌 스타가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 갖고 온 데는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다음에 어른 행사하려고 들지 말아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네요. 꼰대가 너무 이렇게 가르치려 들면 안 된다. 하지만 배우라면 네. 발음이든 연기든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저는 저 말이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이순재 선생의 삶과 저게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순재 선생께서는 후배들을 가르칠 때 지금도 들어보지만 저 나이 드신 분의 딕션이 굉장히 정확하고 딱 떨어지는 발음을 쓰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같은 정씨를 쓰더라도 고물의 정자는 단음으로 나라 정자는 장음으로 쓰는 그 모범을 보였고 후배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광고해주면 안 들어오지 하면 야 대본이나 똑바로 먼저 해라 이렇게 강렬한 충고도 하실 수 있었고 예.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됐고 나중에 너희 아들과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배우였는데 너의 대표작은 무엇이었는지 그 질문을 받을 자세로 배역에 임해라. 그리고 절대 후배들의 배역을 탐하지 않았고 저는 저 말씀이 꼰대가 되지 말라는 저 말씀을 스스로 몸소 실천하신 분이고 그렇게 자신이 먼저 배역으로서 배우로서 가장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삶을 이루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후배들의 귀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네, 예. 조금 보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TBC를 열었던 6명 그 6인방 분들이 모여서 다른 걸 하신 게 아니고요. 국어 사전을 펴놓고 함께 화수를 연구하셨습니다. 하하하. 그 시작부터 연극 무대에서 텔레비전으로 옮겨오고 사실 그때는요 드라마도 생방송이었습니다. 예. 안방에서 마루 건너방 넘어가는데 그 칸막이 세트장이 다 보이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고 NG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시대에 그렇게 해서 국어사전 펼쳐놓고 화수를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 배우들끼리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끝까지 그 기본이 오셨습니다. 예. 내일 마지막 길 가시죠. 이 배웅하는 길에는요. 같은 드라마에서 아들 역할을 했었죠. 정보석 배우가 사회를 맡고요. 배우 김영철 씨, 그다음에 하지원 씨가 추도사를 한다고 합니다. 제자들, 가족장으로 더 크게 할 수도 있었는데 가족들의 요청,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가족장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간소하게. 보통 또 이런 대배우가 가시면 어떤 특정 방송사를 주변을 도는 그런 노제도 하는데 노제 등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떠나는 길도 아주 간소하게 이렇게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우 하지원 씨가 어떤 인연이 있나 했더니 홍정선 기자 좀 매우 각별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지원 씨가 사실 더킹 투 하츠라는 드라마를 이순재 선배님과 연기를 했는데 뭐 그 전부터도 존경을 했지만 너무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이순재 선생님께서 평생 없었는데 팬클럽이 없었는데 그 느즈마키 팬클럽을 만드실 때 내가 배우로서가 아니라 그냥 팬으로서 회장 맡고 싶다 해서 이제 맡았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이순재 선생의 이 장르는 뭐 대한민국 연극인장으로 해도 되고요. 연기자 협회에서 그 협회장으로 해도 되고 대중문화 예술인장으로 해도 예. 되고 왜냐하면은 연극도 하시고 영화도 하시고 드라마도 하시고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장으로 하시는 분에서 이순재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그냥 어떤 연기 철학, 성실하고 검소한 정말 딱 기본을 지키는 게 제일 우선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아서 더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도 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음이나 또 대사가 아니죠. 원고, 이 숙지가 과연 내가 이순재 선생님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나 뒤돌아보게 됩니다. 이순재 선생님 하늘나라에서 더 멋진 연기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구입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의 아들입니다. 지금 해군에 입대를 했죠. 근데 불과 들어갔을 때보다 훨씬 더 홀쭉해졌습니다. 군 생활이 쉽지 않죠. 열심히 훈련을 받은 모양입니다. 오늘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호생 이지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장부대민. 네.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인데요. 임관식을 모레 합니다. 네. 그때 아마 아버지 어머니 다 갈 것 같은데 기수 대표를 맡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요. 지금 해군 학사 사관 후보생 139기로 지금 임관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 139기의 기수 대표로서 재병 지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창원에서 해군사관 학교에서 관련된 임관식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그 139기 이제 사관생 같은 경우에는 모두 8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수를 대표해서 기수 대표로 재병 지휘를 하게 됐다라고 하니까 이 배경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동기들과도 참 잘 지냈고 그리고 바르게 생활을 했다. 그리고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한 것으로 안다라고 하면서 기수 대표로 발탁된 배경까지도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생활 태도도 좋고 훈련 참여도 잘하고 있고 동기와의 관계까지 좋기 때문에 대표가 됐다고 하고요. 모레 임관식 때 83명의 후보생 전체 지휘를 맡게 된다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수만 명, 10만 명이 넘는 삼성 직원들의 사실상의 지도자죠. 작은 기수지만 그래도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수 대표를 맡았다는 것에 이재용 회장은 굉장히 뿌듯해할 것 같습니다. 허준 변호사, 지금 보면 저 때가 들어가자마자의 모습이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덩치가 좀 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사진으로 보였던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이번에 정복 사진 입고 찍은 모습 공개되면서 훈련이 진짜 힘들긴 힘든가 보다. 살이 쪽 빠졌다. 예.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 이런 반응들이 이끌어냈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모자를 쓰고 벗고 차이뿐만 아니라 그냥 언뜻 보면은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척선이 완전 살아났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정말 날렵한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11주간 훈련이 그야말로 보통 군대의 훈련도 힘든데 이 장교 훈련 정말 힘들다고 하거든요. 정말 지옥 훈련이라고 하고 중도 이탈하는 사람도 한 10%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투 수영뿐만 아니라 제식 훈련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생존 훈련까지 받으면서 그야말로 극한의 상황을 경험하는 훈련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명예 달리기 139기니까 13.9km까지 달리고 나서 13.9km 달리는 거 이 정도 훈련 소화했으면은 쉬웠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달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맞춰야지 비로소 소위로 인간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근무 성적 너무 좋아서 훈련 성적이 너무 좋고 동기들과 사이좋게 지내서 대대장 후보생까지 됐다고 하고 이번에는 또 기수 대표로 이 훈련까지 지휘한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11주 만에 저렇게 슬림해졌으면 이게 장교 소위로 임관해서 이게 총 복무 기간이 39개월이래요. 11주 근무해서 저렇게 빠져서 39개월 근무하고 나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네. 그런데 그때도 39개월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사병으로 복무하면은 미국 시민권도 유지할 수 있고 복무 기간도 훨씬 짧은데 굳이 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해가면서 긴 복무 생활을 해야 되는 장교로 선택한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11주간 훈련이 워낙 압축적으로 집약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아마 민간인으로 생활할 때보다 생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해서 살이 쪽 빠진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장교로 생활하면서는 생활에 또 사람이 적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유지하면서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모레 임관식 때는 아버지 이재용 회장과 어머니 임세령 회장, 대상그룹이죠. 그다음에 동생 등등이 참여할 걸로 지금 예상은 됩니다. 모레 있을 임관식에 저희가 영상을 어디까지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담을 수 있으면 함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권까지 포기하고 39개월의 복무 기간을 마치고 또 학업까지 마치고 나면 이 아들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삼성그룹에 입사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갈까요? 참 궁금하죠. 하지만 아버지 이재용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최소 평론가 지금 고 이병철 창업주를 해서 삼남이었던 이건희 회장, 그 아들인 이재용 회장, 그리고 이제 아들하고 딸 하나 있는데 이 승계를 안 하겠다고 2020년에 얘기를 했는데
약속대로 그렇게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생각은 2020년에는 또 더더군다나 본인 재판도 있는 그 시기였고 해서 충분히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아들이 이렇게까지 미국 시민권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사병으로 복무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장기 복무하고 예. 이렇게 병력을 장교로서 필요한다는 건 리더십에도 일정한 또 가점이 생긴다는 건데 예. 자, 이러면 우리 병력 문제라든가 시민권 문제는 우리 국민 정서에 대단히 휘발성이 강하고 인화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히려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거 정말 달라 보이네, 재벌가 사세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게다가 여기 경영의 능력을 보인다면 만일에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이것도 역차별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예. 저는 이건 가능성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정말 그 어떤 국민적인 그 부정적 감정 없이 잘 이끌어 놓고 그 다음에 경영 수업에 들어갔을 때 자질이 보이면 저는 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만 그 과정에서 주식을 과도하게 뭐 경영권 쓰는 게 유리하도록 매집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없이 동의를 받는 과정으로 간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선언적 의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용 회장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고 얼마 전에 훈훈하게 치킨집에서 젠슨 황 등과 함께 했던 모습도 이 털털한 모습 많이들 기억하시죠? 아들 문제까지 요즘에 계속 화제가 되면서 이재용 회장에 대한 호감도도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준비한 8위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마라토너, 여성 마라토너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말 한 마라톤 대회에서 논란이 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말보다 그 영상을 직접 보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결승전을 통과한 직후의 그 모습 함께 보시죠. 그 선수들이 특히 이제 여자 선수들이 뛰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 다리가 다 풀리고 뭐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안 잡아주면 급박 쓰러지고 넘어진 경우 있거든요. 그러다 많이 다치죠.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 아팠다 이게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뿌리치고 뭐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하더라고요. 자, 홍정선 기자. 결승전을 통과했어요. 42.19를 달려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감독이 뛰쳐나가서 수건을 덮어주려고 하는데 선수는 뿌리치고 표정에서 정말 싫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자, 저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지난 23일에 인천 송도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보신 선수는 여자부 1위로 지금 결승 라인을 통과하는 예. 그런 1위의 선수인데, 지금 이 앞뒤 상황 보지 않고 이 영상에 대해서 지금 각자 해석하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 좀 문제 있다 하면서 지금 청원을 올리고 있어요. 그럼 예.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이게 영상에서 보시면 지금 보시듯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쾌해하면서 뿌리치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저 이제 주황색 담요를 가져간 사람은 그 삼척시청에 이 선수가 이제 소속돼 있는 시청의 감독, 김한기 감독입니다. 예. 그런데 본인은 지금 얘기하기로 이렇게 결승전에 올 때쯤 다리가 풀려가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간혹 있고 그러다 정말 크게 다칠까 봐 잡아주려고 했다, 부축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선수가 느낀 또 입장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 근데 영상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뭐냐면 이렇게 넘어질까 봐 팔 정도 부축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 선수의 오른팔이 김한기 감독의 완전히 이제 이 가슴 부분에 딱 밀착이 돼요. 본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래서 어떤 압박, 구속된 듯한 느낌에 이렇게 그냥 저 이쪽으로 갈게요.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될 만큼 압박이 됐고, 게다가 두 손이 팔을 잡은 게 아니라 이렇게 선수의 몸을 관통해서 말하자면 선수의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그래서 감독 두 손이 만나는 그 직전까지 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선수가 느끼기엔 명치와 가슴에 아주 큰 이 어떤 통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낚아 잡아채는 듯한 강한 신체 접촉. 그리고 뭔가 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의 구속력을 느꼈다. 그리고 심각하게 이제 통증을 느꼈다. 선수가 얘기합니다. 내가 성추행이라고 단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성적 의도를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통증이 있었고 그 부분을
경기 끝나고 이 감독께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막 뿌리친 게 만약에 불쾌하셨다면 죄송하다 얘기를 했는데 대려 감독은 이 부분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고 이 행동은 부적절한 행동이셨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더욱 예. 가라앉지 않고 있네요. 허준현 변호사, 저게 처음에는 저 장면을 본 일반 누리꾼들이 이거 혹시 성추행인가? 그래서 기분 나빠서 저렇게 뿌리친 건가? 그런 논란이 일고 있다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그건 아닌가? 또 이제 본인이 SNS에 선수가 해명을 했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보는 사람마다 달리 볼 수는 있지만 본인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너무 심한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수민 선수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 논점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이게 설령 뭐 강제추행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그런 거를 느끼지 않았다면, 성적 수침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리고 감독의 어떤 그런 고의를 객관적 평균인의 입장에서도 입증할 수 없다면 이게 뭐 성추행이라는 논란까지 지금 법적인 문제까지 번질 상황까지는 아닌 거라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수민 선수가 얘기하는 부분은 선수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이후 사후 대책 조치에서도 너무나 일방적으로 소통이 없었다는 부분을 예. 짚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게 반드시 성적인 의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장시간 동안 고강도로 체력을 쏟아내는 그런 스포츠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승전에 점에 들어왔을 때 서서히 이렇게 맥박과 호흡이 진정되는 그 과정에서는 이 아주 작은 자국도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고 예. 특히 마라톤 선수는 직업 선수이기 때문에 신체 보호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마라톤 대회의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선수가 일정 구간 스스로 걸어서 호흡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옆에서 의료진이나 지도자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한기 감독도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결승점 통과한 직후에 작은 상처, 자극이 얼마나 예민하게 작용하는지 알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무리하게 저렇게 접촉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사과가 없었고 그 다음에 얘기도 어떤 자기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런 입장 발표를 하겠다라는 논의까지 하고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선수의 감정이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청취가 전혀 없이 예. 일방적으로 마치 자기만 사과한 것처럼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분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도 마라토너 출신이니까 또 소속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으니까 기뻐서 저렇게 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불쾌하거나 아팠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원만하게 저 사건이 일단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누군가 뒤에서 뭔가로 내려치려는 그런 동작이죠.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보면서 허준현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허 변호사,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파트 주차장에서요. 일면식도 없는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한 뒤에 살해하려 했던 30대 남성과 공범이 지금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지금 막 뛰어가서 뭔가를 내려치려고 막 쫓아가고 이런 거죠? 저게 둔기를 들고 무기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고 피해자가 정말 필사의 질주를 해서 현장에서 달아나려고 하는데 끝까지 지금 추격을 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저 피해자가 중소기업 대표인 60대 남성이었는데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할 목적으로 접착제를 붙인 박스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이 둔기로 머리 부위를 내려치는 공격을 감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저렇게 달아나는 바람에 2주 정도의 상해를 입는 데 그쳤고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했었습니다. 예. 경찰이 이 사건 수사했는데 한 명이 특수 상해 행위를 했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진술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휴대전화를 재포렌식을 해봤더니 거기 중국어로 된 통화 녹음이 나온 거예요. 야. 이걸 번역을 해봤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가 더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수상해의 고의가 아니라 처음부터 3개월 동안 이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러서 경제적인 이유로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이 시신을 은닉할 냉동탑차 그리고 이 시신을 은닉할 매립지까지 미리 다 짜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도운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주범은 중국 출신의 귀화한 사람이고요. 지금 방조한 도운 사람은 중국 국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범행을 끝내고 나서 외국으로 도주할 계획까지 치밀하게 세웠던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예, 지금 화면에 뿌옇게 보이는 것들이 둔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삽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 해외 도주 계획까지 만들어 세워놨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못 잡을 뻔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정말 일면신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무슨 원한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저렇게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를 가격하고 내 돈을 훔쳐갈 살해까지 할 생각을 했다?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주차장에서 벌어졌던 정말 위험천만했던 일. 검찰이 밝혀내서 다행인데 예. 다음 영상 또 볼까요? 일단 엄청 폭발은 컸고 상황이 엄청 심각했죠. 차는 데가 거의 반 나가 있었고 もう100キロ、120キロとスピード出して運転してて、それでもう死んだなって思いました。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사고를 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어린아이가 숨지는 일이었던 거죠. 네, 1살도 되지 않은 생후 9개월 아기였습니다. 평소에 가까운 나라니까 해외 첫 여행지로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 장기간 비행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니까요. 그래서 이 일본인 젊은 부부가 첫 돌도 되지 않은 어린 아기를 데리고 부푼 마음을 안고 한국에 온 겁니다. 그런데 도착한 첫날에 저렇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급격하게 가속하던 택시에 타는 바람에 타고 있던 택시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사고가 났고 아이가 중태에 빠졌었는데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던 부모는 아이 없이 아이 영정사진만 안고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이 기사는 처음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만 수사 과정에서 페달 오조작을 시인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동대문 인근에서 음주 좌회전 차량에 치여서 일본인 모녀가 사상이 발생한 일이 있었죠. 참 좋은 기억을 안고 가도 모자랄 판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일 갈등 상황입니다. 의미심장한 영상 중국에서 공개됐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私は今航空自衛隊の入間基地に来ています。これからこの C2 輸送機に乗って宮古島、石垣島、与那国島へ行ってまいります。防衛大臣就任後、日々我が国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の厳しさを肌身に感じており。 예, 조한범 의원 나오셨어요? 예. 지금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요나구니 섬에 자위대가 가 있는 것을 이제 방문을 했고 이것이 또 중국에게 어떤 압박이 되면서 중국군 상륙 훈련 영상을 공개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일본 영토를 때리는 그 가상 타격 영상을 공개하고 그동안에 말로 싸워왔는데 이제 뭔가 행동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점입 가경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일단 건드렸거든요. 그럼 이걸 중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고이즈미 방위상은 한술 더 떠서 지금 대만 바로 인접한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가까운 중국하고 대만 사이가 130이거든요. 예. 근데 요나군이는 110이거든요. 그렇죠. 저기를 방위상이 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더 강화한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도 국회 나가서 그 다카이치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뒤집을 생각이 없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고이즈미도 지금 차기 총리로 지금 낙점이 거의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예. 우경하고 있는 일본 내, 뭐 나중에는 뭐 거품이 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본의 국민 감정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에 상처를 받은 시진핑, 그 다음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다카이치, 양쪽이 지금 물러설 기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예. 지금 보면 이 영상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모습인데 저게 떨어지는 게 대한민국 옆에 일본 열도로 저렇게 떨어지는 물론 가상 영상입니다만 일본 입장에서는 예전에 원자탄 떨어진 기억도 있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본도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일 관계에서 여기까지 온 기억이 없어요. 이 상태까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모든 탄도미사일은 사실은 종말 단계가 극초음속이에요. 예. 극초음속 더 빠릅니다. 근데 극초음속의 특징은 종말 단계에서 회피 기동을 하니까 사실상 막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정도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중국도 향후 지금 이제 더 많은 카드를 쓰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고이즈미 지금 연하군이 섬 간 걸로 지금 적어도 당분간은 지금 상황 악화를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계속 양측이 치고받는 그림들이 나올 거고, 지금 저기 나오는 미사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탄두가 동그란 게 아니라 비행기처럼 생겼잖아요. 뾰족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처럼 이 자유낙하하는 게 아니라 회피 기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하 5 이상으로 회피 기동을 하면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징이에요. 예. 물론 이 미사일을 일본으로 향해서 쏘는 일은 없어야겠죠. 당연히 그럴 일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혹시 양측의 갈등이 더 격화되면 혹시라도 뭔가 실수로 뭔가 군사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특히 인접국인 우리나라는 정말 두렵죠. 이런 경우에 또 주한미군이 또 대만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놓고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어제 통화를 했고 이어서 다카이 총리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양쪽의 통화는 다 했어요. 자, 그 양쪽의 통화 내용 뭐 중국에서는 이거 우리를 지지했다 뭐 이런 등등의 해석을 내놓는데 일본에선 그렇게 또 해석을 하지 않고 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는 뭡니까? 지금 미국의 전략은 중국 견제입니다. 한 놈만 팬다.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잠깐 휴전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관세 전쟁에서 사실상 시진핑 주석한테 조금 밀렸거든요. 콩, 대두, 히토류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확전을 하고 싶지 않고 상황을 좀 진정시키고 싶은데 다카이 총리가 지금 싸움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일본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좀 한 템포 쉬어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카이치 총리를 노골적으로 편을 드는 모습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시 주석하고 통화했을 때는 내년에 베이징 간다. 거꾸로 시진핑을 국빈 초청을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시진핑 주석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다카이치랑 싸우면 지금 동맹인 다카이치 총리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통화할 때는 이제 중국 측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대만 문제 이해한다고 그랬다. 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한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냐? 뭔 얘기든 다 했을 텐데 그 얘기가 나오면 다시 시진핑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지금 양쪽 어느 편도 안 들지만 사실은 내심 마음은 다카이치에 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휴전 상황을 깨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 지금 관세정도 겨우 봉합했고 지금 에스타인 파일로 지금 내부적으로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확전하고 싶지 않은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인 거죠.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How was your call with the Japanese Prime Minister? Great, it was great. I had a great talk.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her. I also had a very good talk with President Xi of China, and I think that part of the world is doing fine. She's very smart, she's very strong, and she's going to be a great leader. 아주 미묘한 시기에 미묘한 연쇄 통화가 있었던 거죠. 대만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다. 이게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 아주 좋은 대화 나눴고 우린 매우 좋은 관계다. 일본 총리와의 대화 내용이 저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미중 관계를 설명하면서 대만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 쪽에서는 뭔가 좀 동맹을 확 편들어주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일본 내에서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을 취소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은요. 어쨌든 이게 대만 문제로 촉발이 된 건데 대만 우리는 하나의 중국 없는 거고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무기 더 살 거고 우리 군비 확장시켜서 우리 싸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막 대만 총리는 초밥 먹는 막 영상을 공개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는 대만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만은 지금 신났죠. 왜냐하면 이게 냉정한 국제 질서인 게 대만은 유엔에 가입돼 있었는 상위 미사국이었는데 쫓겨났거든요. 그 쫓겨나는 게 유엔청의 결의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가 수결 안 하거든요. 예. 우리도 단교했죠. 일본도 단교했고. 근데 지금 일본이 쌍수를 들고 나와주니까 지금 신났죠. 그러니까 대만은 상당히 지금 고무된 분위기고 그러나 이게 꼭 좋아할 만한 건 아닌 게 이게 역으로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긁어부스럼으로. 예. 그럼 지금 미국은 지금 진정시키고 싶어 하는데 일본이 적극적으로 계속 충돌하면은 이 불똥이 대만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카이치도 정치인이고 대만 총통도 정치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 감정을 통해서 어떤 지지율 제고 이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충돌은 결코 지금 일본에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대만도 사실 꼭 웃을 수 있는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국 매체에서는 일본 우익 세력이 도전하는 건 미국 포함 공동으로 구축하고 유지한 국제 질서. 예,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 세력은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미국 포함해서 공동으로 이 대만 양안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인정하고 있는 문제인데 왜 일본이 대만은 뭐 독립국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 트럼프가 일본보다 중국을 편든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입장이 선명하지 않아서 일본 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일본 총리의 차 번호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중일 전쟁 37년 7월 7일 노구교 사건이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때 인위적으로 사건을 만들어서 중일 전쟁을 도발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그 날짜하고 번호판이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우연의 일치다. 우연의 일치. 의도적으로 그걸 할 정도로 그렇게 일본이 그렇게 비상식적이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그 번호판까지도 지금 지적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지금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중일 관계에서 이 정도 상황은 온 적이 없고 지금 양측 다 물러설 기미가 없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측 입장이 워낙 강경하니까. 예. 그다음에 다카이치 총리도 여기서 물러나면 지지율이 곤두박치는 건 물론이고 그냥 어쩌면 총리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양측이 지금 타협점을 당분간 찾기가 어려우니까 자, 그렇군요. 위험한 거죠.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해외 순방 중에 기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때 리창 총리도 만났고 일본 다카이치 총리도 연이어서 만났다. 우리가 어떻게 균형점을 잘 찾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균형점이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균형점은 국익입니다. 우리 국익이 유리하면 어느 한편에 붙는 거고 만일에 우리가 중립자면 우리가 중립자면 되는 거고 다카이치 총리, 다카이치 내각이 우리 블랙이글스 비행단 오키나와 공중급유를 거부했어요. 그렇죠. 왜냐? 독도 비행을 성공했다고. 우리 영리를 지금 건드렸어요. 근데 중국은 독도는 한국당이라고 편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전략적으로 냉정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당분간은. 상황 진전을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상황을 잘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지적까지 받아봤습니다. 예, 5위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는 사업마다 직접 찾아가서 여러 비판을 해왔던 김민석 총리가 이번엔요, 오늘은요, 광주를 찾아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수정부 들어서 총리로 임명된 이후에 저희가 비 피해 때문에 급하게 한두 차례 왔다 가는 이후에는 조금 여유를 갖고 처음 광주를 정식으로 방문할 수 있어서 오늘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예, 김직 대변인. 17일 날 광화문 감사회 정원, 10일 날은 종묘, 어제는 창동 서울 아레나, 15일에는 뚝섬 한강버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의 장소마다 찾아가서 여러 비판을 했던 김민석 총리. 그래서 뭐 서울 총리냐라는 비판도 일부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오늘은 갑자기 한참 뛰어서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글쎄요, 오늘 지금 좀 전에 김민석 총리가 말씀하셨듯이 새 정부 출범하고 총리로 취임한 지 이제 한 5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냥 짧게 그 광주를 방문한 게 한두 차례 있었는데 정식으로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동안 국정 중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챙기다 보니 광주를 챙길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던 그런 상황들 때문에 오늘 이제 광주에 가서 저기 5.18 묘역도 참배하고 또 광주의 기아자동차라든지 여러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광주의 상황도 좀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민석 총리의 어떤 이 일정들 이런 걸 가지고 너무나 과도하게 정치적인 해석을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가면은 오세훈 시장을 견제하는 것이 되고 또 광주에 가면 지금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것처럼 이렇게들 일부에서 말씀들을 주시는데 근데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희한하게 종묘를 가고 한강버스를 가는 건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행보로 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묘 같은 경우에도 국정의 일부다. 왜냐하면 세계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 세계 문화유산에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유산이 문제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리로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광주에서 오늘 별다른 정치적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은 또 당내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 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를 저희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당원 당규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그것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정치적인 해석을 지금 낳고 있는데 이것들은 좀 과도한 해석들, 정치적 해석들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김민석 총리는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또 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역할들에 대해서 잘 충실하게 그걸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해석이란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는 점을 이 발언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번 주에 나와가지고 김민석 총리 출마 안 할 거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 자리에서? 당대표로 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원할 거예요. 김민석 총리는 이미 2002년도에 서울시장 나오느라고 배지를 뗐어요. 2002년에. 네. 그리고서는 정몽준으로 갔다가 털세 얘기 듣고 18년을 배지를 못 달고 야인 생활, 낭인 생활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분도 마지막 꿈은 대권일 건데 뭐 서울시장으로 대권 가나 아니면 총리 커리어 달고 대권 가나 큰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그런 주자로서 김민석 총리를 더 활용할 것 아닌가. 자, 송영 대변인, 김민석 총리에게는 3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사람들이 왕왕 얘기를 하죠. 총리로 남을 것이냐,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 8월에 있는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냐. 이 3가지 길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쨌든 주변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당대표로 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강하게 집행하는
지금 정청래 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광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김민석 총리의 내심에는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싶은 욕심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결행하기 위해서는 4가지 선결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 4가지가 모두 충족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당대표를 나가는 쪽으로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자, 왜 그렇게 보냐면 이 4가지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입니다. 총리가 그만두고 나가는 걸 허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두 번째, 정청래 대표가 완강하게 반대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총리를 그만두고 나와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호랑이를 키우는 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출마 의지를 밝힌다면 공무원 지위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종묘 방문, 한강버스 방문 등이 논란이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배추밭 투자 문제. 당시에는 인사청문회 증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서울시장 선거에 등판한다면 크게 이슈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결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정청래 대표와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정가의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권을 가지는 다음 여당 대표가 누가 되는지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본인의 뜻을 보다 더 받든다고 평가되는 김민석 총리가 다음 당대표에 도전해서 당권을 당대표로 당선되어 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1인 1투표제를 넣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반대 측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최종 결정하는 회의가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된 상황인데 또 다른 경쟁자가 나왔습니다. 누군지 확인하시죠. 우리 모두 동지였고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또 굳건히 손잡고 동지적 연대감을 형성해서 함께 싸워왔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의 출범의 즈음에서 따로 또같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각자 위치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답보 상태입니다. 정치개혁이 되면 우리 모두 특히 국민에게 이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를 기초로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을 격퇴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개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터뷰를 한 조국혁신당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해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될 것을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 아니, 상견례 자리에서 유감이라는 말이 2차례나 나왔습니다. 갈등이죠. 이거는 이제 다시 정치의 전면에 복귀한 조국 대표와 한판 승부를 해보겠다는 얘기고 당신과는 같이 갈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왜 내가 뭐 개혁에 관심이 없는 사람 얘기하느냐. 이 합의를 했던 당시가 대선 전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박찬대 두 사람이 대표와 원내대표의 시절이에요. 아, 그때 합의했는데. 합의했죠. 그러니까 그때 합의한 걸 왜 나한테 채무관계를 물어? 그쪽에다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 묻자면 전화부터 해야지. 이 얘기는 노골적으로 사실 명청 갈등도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원탁회의가 그때 합의했던 정치개혁이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2가지입니다. 군소정당들 지금 20석으로 돼 있는 교섭단체를 몇 석까지 합의해 줄 것이냐. 기준이 없어요. 이건 논란상이 될 거고 또 하나는 결선 투표제 도입인데 이 얘기는 늘 정치권에 있어 왔기 때문에 별다를 건 없습니다만은 정청래 대표가 지금 지켜하고 있는 건 당시의 계약 당사자들하고 얘기하든가 왜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와 조국 대표 이게 첫 번째 일성으로 나한테 갖고 온 사안이냐? 나하고 당신하고 함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2가지 메시지를 담은 함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저는 또 말하자면 법력, 사실 조국혁신당이 우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어떻게 정리될지 또 하나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두 사람의 신경전 함께 보셨고요. 준비한 4위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요. 지난 5월 대선 TV 토론 당시에 여성 신체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관련해서 시민단체들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 고발을 당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관련해서 사과까지 이준석 대표가 했었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그 발언에 대해 가지고 제가 원본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순화해 가지고 제가 표현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순화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대선 때 TV토론 발언 무혐의 났잖아요. 예상하셨어요? 그거는 근데 무혐의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좀 프레임을 잡은 거지 형사처벌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요. 전개가 희한하게 된 겁니다. 예, 장 부대변인. 많이들 국민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5월 대선 TV토론 당시에 여성 신체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고 사실 그 앞전까지만 해도 이준석 그 후보자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을 당시인데 결국 이 발언 이후에 논란이 크게 되면서 결국 두 자릿수 득표에 실패를 해서 결국은 대통령의 꿈을 이루지 못했죠. 자, 그런데 경찰에서 불송치, 그러니까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그렇죠. 일단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했다라는 것은 뭐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일단 이 고발된 혐의 자체가 뭐 후보자 비방죄라든지 또는 이제 허위 사실과 관련된 또 혐의들이었거든요. 관련해서 뭐 허위성을 인식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든지 관련된 이유들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준석 당시 후보 측에서 되었던 이야기들, 주장들을 배척할 근거가 없다라고 했는데 당시 이준석 후보 측에서 정치인으로서 해당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토론에서 화두로 던지고자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주장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불송치 결정, 결국 이제 무혐의가 난 이 결정 통지서의 내용은 결국에는 이제 형사법적으로 법률적인 부분들을 따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법적 절차에서 무혐의가 있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과연 정치적인 책임을 다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별도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당시 대선 토론에서 나왔던 발언 자체가 또 당시에 그 시간대, 저녁 시간대에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셨을 때 그 발언으로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또 받으셨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경찰에서 불송치가 결정이 났다는 것과는 별도로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송영은 대변인. 이준석 대표는 그래요. 민주당 정권에서 이준석에게 일부러 유리한 판단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건 사필 규정이다. 어차피 얘기가 안 되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결국은 그 사안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의 해석의 영역인 것이고 거짓말은 없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누구를 비방해서 떨어뜨릴 목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부터 여성 신체 발언 논란은 허위 사실인지 여부 또는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점인 게 아닙니다. 당시에도 큰 논란이 불거졌던 것이 수백만 유권자가 생중계로 시청하는 TV토론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많은 여성 유권자들이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여성 신체 발언을 옮길 수 있느냐, 그것이 논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은 저런 태도를 극복해야 됩니다. 어떤 태도냐? 위법하지만 않으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태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양극단화되어 있는 것은 법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계엄이라고 하는 비상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비상계엄을 발동해버렸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야당 대표 시절에 민주당이 30번의 줄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법전에는 있어요. 그런데 법에 있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개혁신당이 이런 상황에서 대안 세력이 되고 싶으면 바로 그런 태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준석 의원의 반응을 보면 경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니 문제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면은 영원히 이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큰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이런 고언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번에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무혐의 판단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정치 행보는 더 본격화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뭔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뭐 경기지사에 도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들어보시죠. 저는 동탄 국회의원으로서 성과를 내기 전까지 다음 거 못 갑니다. 지금 제가 분당선 유치 이거 네. 지금 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다음 주에 분당선 말고도 또 하나 아주 좋은 소식을 동탄 주민들께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 예측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게 쌓여서 나중에 동탄 주민들이 제발 경기도에서 나가주세요. 더 이상 동탄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고민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나갈 거예요? 경기도지사 선거 나갈 거예요? 저는 동탄에서 할 일이 다 끝나면 대통령 나가겠습니다. 예, 대통령 나가겠다. 경기지사에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일부의 시각이 있었는데 쐐기를 박았네요. 글쎄 뭐 본인이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를 출마하게 될지 앞으로 대통령을 출마하게 될지 그건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동탄 주민을 좀 너무 팔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동탄 주민이 원하면 경기도지사도 출마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불과 지난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서는 동탄 주민들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나가겠다. 그럼 대통령의 지위가 동탄만을 위해서 하는 지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많은 분들이 좀 궁금증은 갖고 있어 보입니다. 과연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의 통합이나 연대를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낼 것인지 지금 이준석 의원의 인터뷰 독자적으로 한다는 예. 건데요. 그 독자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도 지난주에 동탄 주민이 원하면 그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연대나 통합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과연 끝까지 선거를 치러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연대, 또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대. 한 7개월 정도 남은 지방선거에서 어떤 구도가 짜여질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준비한 3위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죠. 돌아오자마자 지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 관련해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항의하며 집단 퇴정한 것에 대한 어제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예, 순방 다녀와서 굉장히 피곤할 법도 한데 곧바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순방 후 1호 지시가 될 것 같은데 이화영 재판검사에 대해서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어제 집단 퇴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뒤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부를 공격한 것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이 왜 관심을 끄느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결국 연호술 파티를 하면서 나를 회유했기 때문에 내가 위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는 재판이죠. 대북 송금 사건에 본류가 있는 거니까. 자, 이런 와중에서 이 검찰이 무려 이제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재판부에.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하는 나 회유를 해서 술 파티에서 나를 가지고 위증을 한 거예요. 라고 하는 기간이 5월에서 6월 2달 기간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아니 어떻게 교도관 모르게 우리가 술을 먹일 수 있어. 그러니까 교도관 전원을 우리가 증인으로 신청해서 재판부가 물어보면 될 것 아니냐고 했는데 여기서 58명을 기각하고 6명만 채택을 해줬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재판이 진행되고 나면은 이걸 가지고 또 만내 그리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원 내 이런 소송지휘를 우리 검찰이 따를 수가 없다. 도대체 이렇게 불공정하게 소송지휘를 해가지고는 우리가 입증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 법관을 기피 신청하고 퇴정하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해 충돌 당사자일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이걸 엄정 처리하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화제가 되고 지금 뉴스가 되는 건데 저도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이건 뭐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거나 대법원장이나 사법부 관계된 관련자들이 얘기하면 될 일이고 국회 법사에서 다루면 될 일인데 대통령이 여기에까지 직접 지시해서 대변인 브리핑한다? 그래서 많은 좀 지금 논란이 있는 거죠. 송 대변인, 법적으로 가능한지부터 먼저 따져볼게요. 법관 기피 신청을 검사가 내는 거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예.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검사가 법관을 기피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보기 드물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특정한 검찰청에서 결국에는 일정한 공판 검사가 같은 재판부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계속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건에 관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결국 법관과의 관계에는 큰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보기가 드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앞서 봤듯이 64명을 증인 신청했는데 6명밖에 채택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작년 10월 2일에 있었던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가 사실이었다라고 증언을 한 데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국회 청문회 위증으로 고발을 당했고 지금 올해 2월 25일에 그 문제로 기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날짜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주장하는 그 개괄적인 기간에 대해서 당시에 출정을 담당했던 교도관들을 일일이 불러서 검찰이 조사를 했을 것이고 그런 무슨 술 냄새가 나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진술 조서를 다 받아놨을 겁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이 부동의하면은 검사는 증인 신청해서 입증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재판부가 매우 이례적으로 그런 입증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고 지금 검찰은 판단하는 겁니다. 예, 장 대변인, 이게 있어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수사 지시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고 삼권 분립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이런 해명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서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검찰이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잘 보기가 어려운 현상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나름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이유를 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교도관들 전원에 대해서 지금 증인 신청을 해서 뭐 42명에 대해서 교도관들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고 그 부분이 이제 기각됐다라고 하는데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참여재판으로 넘어갈 재판에서 이렇게 많은 증인이 채택되고 또 이런 신청이 들어오다 보면 사실상 재판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재판부에서도 관련 자료에 따르면 뭐 술을 마셨다라고 주장되는 날짜들이 뭐 5월 17일이라든지 이런 날짜들이 있으니까 좀 특정을 해서 관련자들로 이제 증인을 신청 부분에 대해서 채택 여부를 좀 판단하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기피 신청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막 집단으로 퇴정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사실상 국민들 보시기에는 재판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국민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 다루겠지만 지금 변호인들에 의해서 지금 법정 모독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적절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송영 대변인,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SNS 글을 올린 게 대장동 불법 항소 포기 연장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면 이렇게 할 리가 있나?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네요. 왜 이 부분을 거론하는가 하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일련의 빌드업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은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사실에 의하자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공범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측으로서는 당연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어야 될 만한 유인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연어술 파티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이화영 전 부지사 측으로부터 수도 없이 그 날짜에 관한 주장조차 바뀌어 오지 않았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빌미로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감찰하고 수사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에서 교도관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선서하고 증언하게 하는 것은 그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봉쇄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반발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검사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사법방해라는 지극히 부적절한 일로까지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해서 감찰 지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검에서 요청을 해서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는 참 궁금해집니다. 제가 좀 취재를 해보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이 내란 재판과 유튜브를 통해서 재판관을 모욕했던 일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따끔하게 감찰 조사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어떤 발언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김영현 장관 인질로 삼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과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지 두렵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부역해서 편먹고 약한 자를 같이 두드려 팬다. 이거 시정 작대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재판은? 연이은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 보호 조치를 취해 주신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하고 한번 지켜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정잡배라는 얘기까지 저렇게 재판정에서 나와서 유튜브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나와서 대놓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인데 대법원에서도 법정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 조치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변역 등에 대해서 이 변호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징계 사유로 통보했다고 하고요.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도 재판부 보호 조치에 감사하다는 표명이 나왔습니다. 저 변호인들은 지금 그 당시에 한 번만 유튜브에서 이진관 재판장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몇 차례 계속하고 있고 또 직접 이 법정에서도 저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저분들이 그 김용현 전 장관 피고인의 변호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저분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 자체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모욕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이 지금 사법부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서 오히려 국기를 문란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과도한 공격이다,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그 법원에서도 고발 조치했고 그리고 좀 변협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이 단순하게 변호의 이 영역을 넘어서서 법정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만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또 책임마저도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 평론가, 네. 지금 이 부분은 검찰의 퇴정도 사법부를 모독한 거니까 검찰 수사해라, 조사, 감찰해라. 또 이렇게 변호인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조사하라. 어떻게 보면 사법부를 굉장히 위하는 것 같은 느낌의 지시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 내란 재판,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 왜곡죄, 뭐 이런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면 조희대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순이고 이중적이죠. 이진관 부장판사관은 재판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자체적으로 저렇게 보호도 해주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감사도 주고 하는데 그래서 원만한 재판은 진행 되도록 하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은 모든 것이 다 개혁의 대상이고 그것이 없애야 될 대상이라고 하면서 이른바 뭐 법 왜곡죄서부터 내란 재판, 법원조직법, 재판소원제도 그러니까 전부 사법부를 대법원장을 무력화시키고 사법부 제도를 형용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전도 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위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실 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도 1심에서는 이걸 도입할 수도 없어요. 시기적으로. 겨우 2심 가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자면은 자신들의 그 정치 로드맵에 맞으면은 보호해주고 아니면은 혁파한다는 이 이중적 기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법개혁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정말 연말까지 우리가 악법이랄 수도 있고 개혁이 아닌 개악일 수도 있다는 이 네 가지 법원조직법이라든가 이 개혁 방안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얼마큼 속도를 낼지 또 국민들이 동의할지 저는 이 부분은 엄정하게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안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2위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계엄 당시에 계엄 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던 이른바 계엄 버스 탑승자에게 첫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발언 먼저 확인합니다. 합참에 40명 되는 장군을 일괄 교체하겠다. 중령, 대령도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다 교체하겠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합참 무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아니, 장관님이 지시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연한이 된 그 인원에 대해서는 합참에 교체를 하겠다는 들어와서 것입니다. 군의 명예가 회복되려고 하면 경호부서의 탄군들은 여러분들 지금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윤기찬 부위원장 나오셨어요. 국방부의 계엄버스 탑승자. 육군본부 참모가 34명을 탑승했었는데 상부 지시에 따라서 출발을 했고 30분 뒤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중에 육군 법무실장 준장이죠. 근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 근신 처분은 이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이제 견책 다음에 그 다음 중한 징계 처분인데 실제 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 34명, 그러니까 육군본부 법무실장 빼고 나머지 33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어쨌든 계엄사령부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 해제 요구 결의가 있다고 해서 오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안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 법무실장은 약간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저희가 방첩사령부 윤모 대령 그 법무실장은 사실 선관위 압수수색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위법하다라고 방첩사령부에 의견을 내서 결국 그게 압수수색에 안 되게끔 일조했던 부분이 있고요. 1군단 그 법무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법률적인 조언을 했단 말이죠, 올바른. 근데 저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언을 했는지가 아마 징계 사유가 됐는지 안 되는지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본인이 법적 조언을 잘못했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박한수 육참 총장의 그 군사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공소장에 저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근신 처분을 했다면 그런 정도의 법적 조언을 안 하거나 잘못했거나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만약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신을 했다 그러면 아마 법률적으로 다툴 것 같아요. 실장이. 장 대변인, 이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가 된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는 것은 뭔가 지시에 따라서 2차 계엄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의혹이 나옵니다. 이 시점 자체가 12월 4일 새벽 3시경이었다라는 것은 뭐 온 국민이 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끝난 후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급하게 서울로 오는 버스를 타고 왔어야만 했는지 국민들께서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법 계엄 이후에 계속 나왔었던 2차 계엄에 대한 의혹들이 아직도 존재하는데 관련돼서 연루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물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또 진상 규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일환에서 지금 징계 조치가 나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나머지 탑승자들에 대해서도 뭐 추가적인 징계가 계속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 진상 조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김주익 대변인,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도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계엄을 모의하기 위해서 2차 계엄을 준비해서 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근신 처분 내렸으니까 뭔가 잘못이 있겠거니 생각하면서도 아니 군인이 명령해서 올라와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못 가는데요? 라고 그러면 안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일단 지시에 따라 출발해서 그 현장에 가서 뭔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빠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갑론을박은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전에 윤기찬 변호사께서 좋은 말씀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지금 이번에 근신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육군 법무실장입니다. 그렇다면 육군의 법무실장이면 그 법무부 법적인 부분을 총괄 책임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상계엄이 발동된 그 전날 12월 3일 밤 10시 35분부터 법적인 권한들을 모든 것을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한 이후에 새벽 1시경에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출동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법적 상태들을 판단했어야 할 주체다. 그런데 그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조언을 해서 이 버스가 운행이 되기 시작했었다면 그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군인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상명 하복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법안도 제시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임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시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는 법적인 책임도 면해주겠다라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부분도 분명히 우리는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계엄 1년이 됩니다. 근데 국회에서 다크 투어라는 걸 한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최선 평론가, 다크 투어란 말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니까 계엄이 일어났었던 그 장소, 월담 장소, 헬기 착륙지, 국회의사당 2층 현관, 대부분 이제 국회에서 하는 건데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일 텐데 이 투어까지 하는 이유는 뭐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그럼 이재명 대표의 숲두과자? 사실 다크 투어라는 거는 이제 비극적인 장소가 발생한 곳이라든가 그다음에 역사 현장 같은데 어두운 기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앙코르와트라든가 내전이 발생한 곳, 그다음에 베를린 역사 현장 이런 것들을 이제 가보는 거예요. 그런 관광 투어의 일환인데 저는 이거는 국회의 권능으로 계엄을 6시간 전에 해서 해제시켰잖아요. 근데 이걸 1주년 맞아서 성명서 내고 역사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지만 국회의장이 월담한 장소라든가 계엄군 헬기 착륙지라든가 국회에서는 2층 현관 여기를 특별한 장소로 가서 190명의 인원, 당시 국회 표결에 참여했던 190명 인원이 거의 돌면서 하는 게 과연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더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월담 장소로에다가 무슨 조형물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진짜 이것이 우리가 이 비극적 역사 현장을 우리가 기억해 보자는 건지 아니면 이걸 정치의 도구의 일환으로 활용하자는 건지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직격한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숨었던 숲도 포함시켜서 다 함께 기억하자. 아마 이 질문은 한 번쯤 더 줘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주에 여기서 정리하고요. 댓글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역시 천생 배우이십니다. 고 이순재 선생을 추모하면서 올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솔 지휘하는 반장 아들 든든하겠다. 다음 댓글이요. 아파트 주차장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아까 사업가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있었습니다.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사과해야. 여성 마라토너가 우승한 뒤에 이 감독과 관련된 이 신체 접촉 여기에 대한 댓글이었습니다. 사법개혁과 사법파괴는 두 글자 차이 그 이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 사법개혁과 관련돼서 지시를 내렸었는데 거기와 관련된 댓글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준비한 1위 주제로 바로 가보시죠. 한덕수 총리입니다. 전 총리입니다. 오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징역 15년형을 선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있어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돕고 이를 통해 내란 상태가 지속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방조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 범행에 있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이에 가담하여 윤기찬 부위원장, 저러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행정부 2인자가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 국민 전체가 피해자다. 45년 전 있었던 내란보다 더 국격을 훼손한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는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결정 돌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 없다.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절망감을 느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징역 15년 구형은 어느 정도 구형량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법정형을 먼저 택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게 지금 예비적 공소사실까지 추가돼 가지고 원래는 내란 수괴
수괴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다가 물론 다른 것들은 이제 그 공문서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치하고 그리고 그랬다가 이제 재판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까지 추가를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형량을 정할 때는 내란 수괴 방조를 그 기준으로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괴 방조에서 무기를 선택을 하고 무기에 있어서 이제 감형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미수니까 감형하게 되면 예. 10에서 50년 사이 거기서 15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검찰은 그렇게 선택해서 구형을 한 거고 예. 이전에 있었던 그 1979년도, 81년도 이때 있었던 내란 또는 군사반란 사건의 가담자들에 대한 형량을 참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몇 년이었어요? 그때도 보통 5년에서 8년까지 나왔거든요. 그때 대법원 최종 확정된 형이. 예. 그리고 그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모의 가담 혐의로다가 그때 17년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나왔었고요. 아마 그런 전반적인 형예를 참조해서 구형을 한 걸로 보이고. 예. 다만 오늘 내란 특검의 구형 문헌을 보면 이거 정치적인 문헌들이 많아요.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면 2인자로서 의무 저버렸다. 지금 부작위로 기소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관여하겠지만 저 정도면 이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정도까지는 가능해도 내란의 방조 또는 중요임무 종사 여기에 관련된 구성요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시로서는 조금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만큼 특검도 고민하는 점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내란 수괴 방조 혐의로 이제 유죄가 나오려면 내란 수괴가 일단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른 재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내란 수괴가 인정이 안 되고 있는데 먼저 방조를 인정할 수 있냐?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란이냐 아니냐는 먼저 판단할 수 있겠지만 내란 수괴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그걸 판단하기 전에 여기서 내란 수괴 방조를 적용해서 선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지금 1월 21일쯤에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장 부대님. 결국은 이게 선고가 유죄가 날지 무죄가 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만약 유죄가 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도 만약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큰데 만에 하나 이 방조 혐의가 인정이 안 돼서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련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방조 혐의가 무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공범으로서 방조가 무죄라는 것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수괴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정범의 혐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수괴다라는 혐의는 별도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방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어떤 재판의 중요한 혐의이고요. 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까지도 지금 예비적으로 공소가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속해서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련된 CCTV라든지 관련자들의 또 진술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재판장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 관련돼서는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님 30초만 짧게 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15년 약하다. 아마 선고가 더 강하게 내려갈 것 같다. 벌써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통 이 정도면 아까 45년 전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겁니까? 비슷하다고 그때는 사실 이제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다가 관련자들이 나왔던 거고 역할을 다 맡았던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처음에 방조로 의율했던 걸로 해서 보듯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 구성요건 해당성이 애매해요. 더군다나 영장 기각 당시에 얘기했던 부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사실관계 내지 행적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말은 보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난 모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무죄가 나올 확률도 상당히 높다. 위증 이런 거 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법조인들도 상당히 지금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방조 혐의 이것이 어떻게 선고가 날지 굉장히 관심입니다. 아직 2달 정도가 남았는데 지켜보도록 하시죠.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내일부터는요. 김종석 앵커를 대신해서 김윤수 앵커가 목요일, 금요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